제가 요즘 최근에 시리즈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1편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이 왜 잘못된 건지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려야 그래야 이제 술자리라든지 주위에다가 반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또 더브리핑에 박지훈 대표님께서 또 좋은 글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를 또 제가 한 번 더 2차 그 핵심만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무시하고 싶었던 레미콘 1차 진정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핵심만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건 검찰의 선거개입 공소장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미콘 업체 특혜 의혹입니다. 여기는 검찰이 가장 야심차게 공을 들인 부분이라서 가장 많은 억지 논리와 억지 근거를 동원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많은 공을 들여놔서 뒤집어 놓은 탓에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검찰 논리에 끌려가기도 매우 쉬운 상황이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소장에서 레미콘 업체 관련 청와대 진정에 대해 서술한 내용은 두 군데입니다. 그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송병기 청와대 제보 시점은 17년 10월 2일인데 그보다 앞선 공소장 전반부에서 아주 짤막하게 언급한 진정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며 문제 삼고 있는 진정사건보다 한 달이나 앞선 17년 9월 초였거든요. 결국에는 이 검찰이 이 17년 9월에 있었던 이거에 대해선 별거 아닌 것처럼 다루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차 진정서의 존재로 인해서 청와대 진정서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송두리째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요. MBC에서도 보도가 됐었죠. 한 달 전에도 업체 제보 있었다. 김기현 관련 유착. 이 검찰이 1차 진정서를 평가절하한 표면적 논리는 이렇습니다. 진정서를 낸 건 실제 그 레미콘 업체 대표가 아닌 업체의 실운영자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이 공정위로 이첩해서 공정위에서 사실상 종결 처분했다. 근데 둘 다 납득할 수 없는 정황이 있는데 첫 번째 거에 대해선 업체의 공식 대표나 그냥 실운영자나 진정서 내용을 무시할 이유가 전혀 못 됩니다. 여기서 검찰은 의도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명의를 빌려 라고 표현함으로써 진정서의 진실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했고요.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선 공소장의 나머지에 대해선 민정수석실 업무 처리 방식을 난도질했으면서 여기서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라고 쓰면서 공소장 대부분의 민정수석실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는 검찰이 여기서만 민정수석실의 업무 처리를 호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은 1차 진정서는 아주 깔끔하게 처리됐으므로 공소장을 보는 판사와 국민은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의도를 결국에 파악을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이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1차 진정서에 대해서 검찰이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에서 레미콘 업체 진정에 대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검찰은 송병기와 문혜주 행정관의 통화 사실은 알 수 있어도 통화 내용을 알 수 없는 검찰이 멋대로 상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검사의 머릿속에서 상정한 가상의 송병기와 가상의 문혜주는 이전의 제보를 거론하면서 그 이전 제보가 마치 송병기가 제보한 것처럼 대화를 나누죠. 한마디로 1차 진정서 역시 송병기 작품인 양 은근슬쩍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 1차 진정서를 낸 업체를 인터뷰한 언론 보도를 보면 업체가 청와대에 낸 진정이 송병기와는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전반부에서 이 1차 진정서를 낸 장본인이 윤장우라고 주장했으나 만약 그랬다면 검찰의 조사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언론과 인터뷰한 실제 레미콘 업체 측은 조사를 받았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설령 윤장우가 해당 업체의 실운영자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송병기의 계획이라기보단
피해를 입은 레미콘 업체 측의 자체적인 불만으로 진정서를 낸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죠. 그리고 이건 업체 측을 인터뷰한 언론 보도와도 일치합니다. 결국 검찰이 이렇게 1차 진정서의 진정인을 송병기로 꾸미려고 애쓴 이유 역시 1차 진정서의 중요성을 무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여태까지 언론 보도들을 보더라도 이 17년 10월에 2차 진정서만 강조됐고 9월에 1차 진정서는 거의 내내 무시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1차 청와대 진정서를 무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송병기 이전에 업체 측이 자발적으로 낸 진정서가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던 하명수사라는 기본 프레임이 무너집니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문 행정관이 송병기의 진정서를 임의로 추가 조작했다는 검찰 주장 역시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두 번째를 보면 이 가공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당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단순 요약 편집한 거지 내용을 조작한 게 아니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이렇게 몇몇 표현이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한 부분이 가공이 아니라 이전의 1차 진정서의 내용을 반영해서 취합한 결과라면 어떨까요? 이미 피해 업체 측이 먼저 냈던 1차 진정서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정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송병기는 지금까지 본인이 먼저 연락한 게 아니고 문혜주 행정관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죠. 문 행정관은 1차 진정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울산에 거주하는 지인인 송병기에게 연락한 것이라면 이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1차 진정서를 받은 민정수석실이 공정위로 이첩하고 민정수석실은 아예 손 뗀 게 아니라 1차 진정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중이었다면 물론 다 가정들이지만 이런 일련의 가정들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그동안 송병기의 주장과 청와대 반박들을 모두 제대로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간순으로 다시 보자면 민정수석실이 해당 업체로부터 1차 진정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문 행정관이 그 진정의 기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송병기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송병기가 추가 사실까지 더해서 체계적인 문서를 만들어 문 행정관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 레미콘 업체 측 1차 진정서 내용 일부를 반영한 거고 굉장히 이 내용들이 흐름이 상식적이고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 고의적으로 1차 진정서의 의미를 깔아뭉갰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박지원 대표는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지금 1차 진정서가 제대로 의미 평가를 받게 되면 위에 1, 2번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즉 하명수사 프레임의 시발점이 무너지고 문 행정관이 직권에 없이 멋대로 진정서를 조작했다는 프레임도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1차 진정서를 민정수석실에서 공정위로 이첩함으로써 끝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리즈로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다음 편으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핵심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요약을 해보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17년 10월에 이 해당 내용을 검찰은 계속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보다 한 달 전인 17년 9월에 청와대에 이 진정이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로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이 프레임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송병기, 그러니까 문 행정관이 송병기의 진정서를 임의로 추가 조작을 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이 굉장히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내용들을 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정위로 이첩해서 공정위에서 사실상 종결 처분했다. 이 내용도 왜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